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3주차. 그런데요, 이걸 지켜보고 있을 북한 김정은도 전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겨냥한 듯 대놓고 영토 점령 훈련을 공개한 건데, 자, 문제는요, 김정은이 제일 먼저 꺼내든 무기 바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쓴 자폭 드론 전술이라는 겁니다. 바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영토 습격 점령 훈련이라면서 조금 전에 공개한 영상인데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저렇게 자폭 드론을 먼저 날려서 목표 지점을 정찰한 뒤에 지휘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단계. 저렇게 줄지어 있는 탱크들 보이시죠? 탱크들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목표 지점에 그다음에 화력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3단계. 그 이후에는 저렇게 지상군이 투입되는 작전을 수행하겠다라면서 대놓고 공개한 겁니다. 조홍 박사님. 예.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 영상을 공개한 속내가 뭡니까? 우리 보라고 그런 겁니까? 저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요즘 전쟁 저렇게 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전장 상황은 대전차 방어벽이 2중, 3중, 4중으로 돼 있어요. 저렇게 자폭 드론으로 1차 공격하고 2차 전차가 들어가고 예. 3차 보병이 오고 이런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본인들의 존재감. 그러니까 이란 전쟁 전후에서 예. 최연호 하면서 2차례 순항 미사일 발사했죠. 권총 공장 방문했죠. 그다음에 저거 있죠. 저격소총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군사행보를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600mm 초대형 방사포까지 발사했거든요. 12발까지.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은 이란 전쟁, 지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결국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미국에 의해서 한쪽은 지도부가 체포됐고 한쪽은 제거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과시성,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린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중에 우리는 다르다. 과시성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물론 이제 조 박사님 설명대로 북한이 저런 훈련을 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시점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중동 전쟁 중이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겁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자, 북한이 공개한 이 작전 시나리오의 1단계. 첫 번째가 바로 이 자폭 드론으로 전쟁을 개시한다는 겁니다. 아니 보면 차대현 박사. 예, 김정은도 정말 예. 저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면요. 북한 그 전쟁 지도부가 예. 굉장히 멍청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이 될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저 자폭 드론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특히 전장의 주력 이 전력으로 동원돼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기습적인 공격이 아니라 지금 미국 이라크 전쟁처럼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습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상대방이 그 눈치채지도 못할 그 시점에 압도적인 전력을 동원을 해서 파괴력을 상대의 피해를 극대화시키고 네. 그때 무력화시킨 축선으로 들어가는 게 기습 공격이겠죠. 그러면 드론은 사실은 미사일과 비교할 때는 방사포나 미사일과 비교할 때는 일단 느려요. 두 번째는 드론의 실질적인 파괴력도 미사일이나 방사포보다는 훨씬 더 약해요. 더구나 정찰 드론이 먼저 뜨면 네. 상대방은 눈멀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먼저 기습 공격의 전 단계로 이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상대적으로 그 속도도 느리고 파괴력도 제한적인 드론을 처음부터 대규모로 운용을 해서 네. 기습 남침을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 이란 전쟁에 예. 교훈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배운 거다. 예, 미국 예. 이란 전쟁을 처음에 보면 드론이 사용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아주 집중적인 정밀 폭격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 또 이거 어떻게 보면 드론 전술을 좀 배운 것 같은데 일단 저걸 1단계에 쓴다는 게 좀 잘못됐다라는 해석을 주신 거예요. 기습이 예. 아니고요. 일반적인 전투에서의 활용 시나리오라면 저거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미국 이란 전쟁도 그렇고 드론이란 무기 체계가 확 눈에 띄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드론이라는 게 때로는 열세 있는 쪽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도 만약에요 저한테 예. 드론 1000개를 가질래 아니면 고성능 전투기 한 2대 가질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후자가 가능하면 후자 가져요. 그렇죠. 예. 그렇더라도 사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이 드론이라는 게 특히 이란이 쓴 드론이라는 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보면은 오만에 있는 한번 드론 시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자, 이란의 그 자폭 드론이 오만에 있는 그 연료 저장 시설을 저렇게 드론으로 공격해서 대거 피해를 입히는 장면이었고요. 자, 또 보면은 아제르바이잔까지도 저렇게 이란의 자폭 드론이 가서 공격을 했어요. 네, 조한모 박사. 그러니까 주변국까지 사실 물론 압도적인 화력이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변국에 이제 물귀신 작전을 쓰는 수단으로 저렇게 드론들이 쓰인 거거든요. 이걸 김정은도 눈여겨 봤을 텐데 혹시 유사시에 북한이 저러면 우리는 막을 수는 있습니까? 막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드론은 속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떻게 했죠?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을 해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폭격을 했거든요. 저 능력이 안 되니까 드론으로 처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공지전 개념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KMD 기준으로 보면 드론을 잡는 게 일단 레이저 1000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BO 30mm 기관포, 그다음에 BO 복합 1000마까지, 그다음에 1000호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째머도 있고 산탄총도 있고 저 정도는 사실 초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북한은 군사 목표를 때렸잖아요. 근데 이란은 지금 무방비인 민간 시설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적인 어떤 우리 방공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저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는 감안해야 되지만 예. 전략적인 데미지 타격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예. 우리가 2003년 12월에 예. 북한 무인기 넘어온 것 때문에 이제 그건 못 잡았잖아요. 결국은 드론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네네. 의심들이 커지는 그렇죠. 건데 그 당시는 뭐 북한 이 무인기의 추정 크기가 길이가 한 1.8 그리고 이제 그 날개폭까지 합하면 한 2 이렇게 됐어요. 네. 드론의 이 디자인에 따라 다른데 샤헤드 같은 경우에 지금 길이가 한 3.5 그다음에 전폭이 한 2m 정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2003년 12월에 날아온 건 크기로 보면 거의 독수리만한 크기예요. 거의 못 잡아요, 잘. 그래요. 예, 근데 샤헤드 정도만 크기가 키워져도요. 저게 어느 정도 경험만 쌓이고 충분히 연습으로 숙련이 되면 기존 방공망 가지고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됩니다, 물론. 저거를 대규모로 특히 요즘 얘기되는 AI 이용한 드론 소함 형식으로 운영하면 그건 정말 폭발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실에 저거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두 개가 다르죠, 좀 샤헤드하고. 네네. 예, 운영 개념이 다른 거예요. 샤헤드는 비교적이면 장거리 항속을 비교적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삼각 날개를 채택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쓰이는 거를 고려를 해서 만든 거예요.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김정은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드론을 공개했어도 너무 걱정하지는 또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이번 중동 전쟁을 얼마나 눈여겨보고 있을지 그걸 짐작해 볼 만한 이번 훈련 영상이 하나 또 공개됐습니다. 자, 보면은 왼쪽이 이번에 공개된 건데 오른쪽이 미국이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이란을 때리는 시설을 때리는 그런 타격 영상들인데 각도며 샷이며 조한모 박사님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 이거 상당히 이란과의 전쟁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동식 발사대를 때리는 장면이거든요. 각도며 차량이며 동일하게 지금 만들어놨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때린 거는 저건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때리는 건 저속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맞질 않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카피를 해서 상황을 재현했지만 그러나 운영 개념이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자폭 드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슬슬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저 자폭 드론이라는 걸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저희가 군사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왼쪽이 러시아의 란쳇이라는 자폭 드론이고요. 오른쪽이 이번에 공개한 그 북한의 자폭 드론입니다. 자, 보면 외형만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결국 이래서 이게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 삼각 연대라는 걸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의 이 샤헤드 자폭 드론이요. 알고 보니까 러시아의 공장을 건설해서 여기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있고요. 이 러시아의 자폭 드론 란쳇이 북한으로 전수가 됐다면, 자, 이러면 이란의 자폭 드론 기술과 전술, 이것도 백승호 박사 결국 북한으로 어찌저찌 하든 간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이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산, 보급뿐만 아니라 전술까지 다 같이 하는 복합적인 그 드론 네트워크는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러시아, 이란,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샤헤드 그 137 그 드론이 처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 많이 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공장이 러시아에도 지어졌지만 그 샤헤드 137 그걸 만드는 부품의 65%가 중국에서 지금 오고 있다라고, 중국에서 만든 부품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란, 이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미 구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냥 이런 구축이 됐다라는 것보다도 또 이걸 어떻게 운용, 그리고 전술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전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지금 예. 서로 이렇게 교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러시아가 지금 샤헤드 137이나 란쳇 같은 걸로 지금 여러 가지 어떨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이게 이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보병, 기갑 그리고 드론이 같이 이렇게 운용되었을 때 어떨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냐. 이미 차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기습 작전으로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을 이렇게 진행할 때 보병이 같이 운용할 때 가장 큰 살상력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말씀 주신 대로 이란에서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그런 정유 시설이나 이런 걸 타격하는 것, 그다음에 보병과 기갑 부대가 같이 운영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이게 이 드론이 같다라는 것보다 이 드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운용 기술 전술들이 네. 이렇게 같이 습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이 습득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겨냥한 듯한 이번 영토 점령 3단계 이 시나리오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폭 드론도 눈여겨봐야겠지만요. 이번에 진짜 김정은이 과시하고 싶은 거는 바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화력을 쏟아부을 신형 탱크인데 김정은이 어찌나 만족했는지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재심을 요란하게 뒤흔들며 돌격하는 철기들의 치열한 진격 모습을 통쾌하게 바라보시며 우리 군대의 기질적인 용감성과 배짱이 도도하게 전진하는 저 땅크들의 웅장한 기상에 다 응축되어 있다고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자, 사실 김정은 탱크 사랑이 워낙 유명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거 보니까 아니 저렇게 김주애가 조종석에 앉아 있고요. 김정은은 탱크 모음통에 저렇게 올라가 있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아니 차도현 박사님 보시기에 이거 탱크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결국은 일단은 저거 자체가 그만큼 김주애의 지금 위상을 높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번 당대회에서 뭐 공적으로 후계자 지명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게 후계자라는 의미보다 저는 더 다른 데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 딸한테 계승을 준비할 정도로 나는 오래 할 거다. 네. 내 정권은 유지될 거라는 사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계속 건재할 거라는 걸 이 주민들하고 군에 보여주는 인민군한테 보여주는 효과도 있겠죠. 세 번째는 아마 저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의 어떤 일종의 모티브를 따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결국 이란이 지금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부상 정도도 확인되지 않는 모즈타바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항전을 이끌어가는 상징처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당 부분 이제 미국도 전쟁 목적 달성하기가
점점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한다라고 해도 그 항전을 이끌어 나갈 예. 나의 그 이 후계자가 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거지만 예. 내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충성을 그 이 내부 결집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예. 있고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아까 그 탱크 모는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김주애가 조종석에 떡하니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조 박사님 보시기에 일단 이 탱크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거 진짜 김주애가 모는 거 맞아요? 지금 저 안에 비상요원이 들어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런 모습이 왜 관찰이 되냐면 예. 북한에서 후계자를 내세울 때는 백도 혈통이어서다가 아니고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명분을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김주애의 위대성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다 여성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인민군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 군사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저 탱크를 아무리 쉬워도 13살짜리 2013년생에 운전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럼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아마 비상 상황에서 예. 우리가 운전 연수할 때도 옆에 비상 그 장치들이 있잖아요. 조교가. 네네. 그런 것처럼 안에 비상요원이 있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김정은까지 저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급브레이크 바른다든지 그럼 사고가 나죠. 어쨌든 이렇게 김정은이 탱크를 모는 김주애까지 공개를 할 정도로 분주한 거는 이게 사실 중동 전쟁을 의식했기 때문인데 놀라운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공개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저게 뭐냐? 자, 미국이 굉장히 자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인데 자, 저렇게 순식간에 번쩍이면서 격추당하는 모습이라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를 한 겁니다. 조원모 박사님. 예. 사실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스텔스기인데 이게 이란 말이 정말 사실이면 미국 자존심 너무 상했겠는데요. 이란의 말이 사실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 후반에 코소보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세계 최초의 스텔스 폭격기가 F-117 나이트호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나이트호크가 반복적으로 오니까 세르비아군이 일단 패턴을 알았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저 F-35도 잡히는데 작게 잡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독수리인지 구름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언제 잡을 수 있느냐? 지금 폭탄 떨어질 때 내부 무장창이 열렸죠. 예. 그러니까 외부 무장창이 없으니까 안 잡히는데 이 내부 무장창의 뚜껑을 열고 폭탄을 떨어뜨리는 순간에는 레이더가 갑자기 크게 잡혀요. 그러니까 네, 그 네. 시점을 노려서 1960년대 저가 방공망으로 F-117을 떨어뜨렸거든요. 오. 이번에도 그래 보여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니까 예. 이란군이 패턴을 알았을 거고 이 의심하는 상황에서 내부 무장창을 열었던 상황에서 레이더 잡힌 거고 그때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차전 박사님.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그 이라크 전쟁 때 그 아파치 헬기가 추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당시에 민병대 AK-47에 떨어진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예. 자꾸 스텔스 그러니까 이거는 100% 안 잡힌다. 절대로 안 잡히기 때문에 격추 안 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스텔스 성능이라는 건 0%냐 100%냐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예요. 네네. 다른 비행기보다는 훨씬 더 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 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 수호이나 예. 다른 계열들의 항공기들이 저런 그 이 폭격 임무에 투입됐으면 제가 보기엔 더 자주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격추에 성공하고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당국이 얘기하는 건 아직 잔해는 못 찾았지만 네. 얘기거든요. 미사일이 한 방을 적중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초반처럼 B2 폭격기처럼 고공에서 그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소 폭격 정밀도를 높이려면 B2 같은 그 폭격기보다 훨씬 내려와야 돼요. 예. 그리고 아무리 이제는 이 스텔스 기에 대비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가의 구형의 레이더라도 탐지하는 기술이라는 기법은 점점 더 발달이 되기 때문에 맞았다라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았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다. 두 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란이 공개한 게 좀 설득력이 있어는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한 대에 무려 1,500원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이라면 치명타겠죠. 이란은요 이렇게 격추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란 상공에서 전투 중에 비상 착륙했다라고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 인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했던 공중전 우세 신화가 지금 서사가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촉각을 세우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군 운용 전략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고, 왜냐하면 지금 차도영 교수님도 말씀드렸겠지만 저공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공망, 이제 F-35를 적대시하는 세력들은 아 이렇게 해야지 잡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어떤 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태 파악 중이다, 뭐 기체 결함 때문에 이렇게 맞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만약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는 358 미사일로 맞았다면 요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은 어떻게 보면 드론처럼 공중에 이렇게 부유하고 있다가 목표물이 오면 가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F-35 같은 자기네들이 스텔스 기능이 있다라고 믿는 그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저공 비행으로 와서 타격도를 높여서 공격을 하려고 들어왔을 때 이런 비행기가 이게 여기는 스텔스 잡는 것보다는 열리는 거, 그다음에 열을 감지해서 때리는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면 아 이제 F-35가 저공을 해서 폭격을 하려고 내려올 때는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그 미사일 358과 같은 그냥 공중에서 드론처럼 떠 있다가 하는 것만 풀어놓고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F-35가 저공으로 내려오는 전술을 막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미국도 인정하기 싫어할 거고 다른 국가들은 아마 이것들을 아마 자세히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확률의 논쟁인데요. 과거에 제가 비슷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패트리엇 같은 경우가 나올 때 저게 실제 대당 요격률은 30-40밖에 못 된다며. 근데 저걸 왜 들여와야 돼? 예,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10발 쏘면은 그중에 한 3발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한 대답이 이거예요. 저거를 만약에 안 들어오면 요격률이 0으로 떨어지니까. 똑같은 겁니다. 되도록이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작전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가장 뛰어나다는 전투기지. 저게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전투기라는 거는 애초에 미국도 그렇게 선전한 적 없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이렇게 좀 말이 엇갈리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이 F-35라는 게 대단한 무기긴 무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정말 격추가 됐냐 안 됐냐를 두고 벌써 이제 진실 공방으로 접어드는 모양새기는 합니다만. 다만 저 해당 가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래도 저런 확률에서 떨어질 확률이 있다면 다른 보강 논쟁들은 분명히 얘기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이란은 어쨌든 간에 이 F-35 격추를 성공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전황을 지금 끝까지 좀 밀고 가려는 모양새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정유 시설입니다. 저렇게 이스라엘의 정유 시설을 폭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번에 사우디의 영토를 가로질러서 그 너머에 있는 에너지 시설까지도 우리가 타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서로의 좀 아킬레스건이 됐던 걸까요? 트럼프는 일단 상황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Fact number one, Israel acted alone against the Slawiya gas compound. Fact number two, President Trump asked us to hold off on future attacks, and we're holding out. 아니, 백승 박사님. 지상군 안 보낸다고 해요, 트럼프가? 이 말 믿어도 됩니까?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부대들은 다 갔죠. 31 원정대대라고 해서 가서 종합적인 지상군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가 있는데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할지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르그 섬, 그러니까 이란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그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거 아니면 거기를 수복하는 작전은 이게
아무리 그 해병대 30일 원정대대가 종합적인 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상군 파견 이후에 그 지상군 파견군이 사살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가장 큰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리스크가 되게 높은 작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냥 우리가 너의 정유 시설을 점거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 압박하는 카드용이 클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상군을 파견한다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걸 뚫어내겠다라고 하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아주 주요 거점이 되는 그 섬 아부무사나 큰 대툰부, 소툰부 그 세 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UAE 섬인데 이란이 점거한 섬인데 거기에 대한 작전 아니면 UAE나 그 아부다비나 두바이에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들을 좀 보호하는 작전을 상륙할 수 다양한 작전을 할 수 있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사실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을 할 수 있는 병력은 보냈지만 그 병력이 꼭 그것이 이란에 대한 본토에 대한 지상군 작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우려하는 하르그 섬 작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도발이 좀 높은 상황은 안 하기로 하고 이스라엘에게도 하지 말라고 얘기한 상황이라서 지상군 파견은 예. 조금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이 장기적으로 뭐 가냐 안 가냐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로서는 좀 출구를 찾아야 하는 좀 다급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Why didn't you tell US allies in Europe and Asia, like Japan, about the war before attacking Iran? Who knows better about surprise than Japan? Okay? Why didn't you tell me about Pearl Harbor? Okay? 아니 다카이치 앞에서 진주만 공습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 보면은 다카이치가 그 순간에 눈이 너무 커져요. 놀라가지고. 아니 차준 박사님 이거 너무 외교적 결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트럼프 어법이에요. 과거에 아베 총리 만났을 때도 그 태평양 전쟁 얘기 꺼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조금 더 이 일본의 어떤 기여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의 어떤 의도라든가 사전에 준비된 게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식이 은연중에 내재돼 있던 저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른바 얘기하는 마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네. 동맹국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과거 2차 세계대전사에 대한 숨겨진 심중이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볼 땐 다카이치 총리의 대응은 상당히 영리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백승훈 박사 어떻게 보세요? 눈 굉장히 커져요, 다카이치.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인데 지금 일본 기자가 저 폐부를 찔르는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왜 알리지 않았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명분은 뭐였습니까? 이란 핵이 있다. 이란 핵 무기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간다였는데 그 명분이 지금 증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의회에도 그 증거를 못 내는 상황인데 주변국한테 우리가 공격하겠다고 알리게 되면 자기네 명분인 이란 핵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적으니 아마 자기가 그걸 알릴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 다른 얘기를 하면서 판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본 입장도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호르무즈 좀 같이 호위하자 이런 제안을 받고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카이치가 트럼프를 만난 건데 자 만난 순간 영상 한번 볼게요. 보면은 다카이치가 저렇게 내리는데 와락 안깁니다. 보자마자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락 안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뭐 다카이치 특유의 스킨십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지만 속내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조항 목사님 일본은 미국을 도와주기로 했습니까? 먼 산 바라봤죠. 그러니까 즉답은 안 했고요. 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 가기 전에 일본은 초비상이었어요. 절대로 파병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라마단 끝나면서 일본에 있는 아랍 국가 대사들을 초치해서 만나고 이제 파티를 여는 행사가 있거든요. 네. 거길 안 갔어요. 감기 걸렸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 트럼프 만날 때 감기 걸렸다고 만나지 마라. 아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농담처럼.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즉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파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일본 내 진보든 보수든 네.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별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왜 대응이 영리했다고 네.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바랬던 거는요. 실질적인 병력 파견 이상으로 지금 국내외적으로 전쟁의 명분 문제에 대해서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보장돼야 된다. 이거 트럼프 주장에 대해서 그 손을 들어준 거기도 하고요. 이란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의 개시 명분에 대한 정당성을 준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실제 파병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혼돈스러울 또 일본 상황까지 저희 한번 세계 정세를 쭉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바로 내일 있을 아주 특별한 또 역사적인 순간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저 7명이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고 계속 헤엄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광화문이요. 아니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방탄소년단 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이 바로 내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 저희 광화문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인데요. 자, 저렇게 저희가 찍어왔는데 저렇게 무대가 벌써부터 설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좌석들도 수백 개가 보이고요. 자, 저렇게 스피커, 대형 조명도 있고, 자, 주변에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들, 우리 내국인 포함해서 저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벌써부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광화문이 떠들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정석 기자, 여기까지 오시면서 쭉 보셨죠? 어땠어요, 분위기? 이제 칸 영화제를 비롯해서 해외 영화제가 굉장히 나도 모르게 좀 들뜨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걸어오는데 그랬습니다. 아니 이제 보라색 뭐 예. 키링을 담은 보라색 옷을 입은 분, 보라색 뭐 풍선을 든 분도 많지만 뭔가 여기가 서울 맞나 한국 맞나 싶게 정말 외국인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일은 공연 보더라도 그럼 내일 인증샷 찍기 어렵잖아요. 네. 오늘 미리 인증샷은 다 찍겠다는 듯이 광화문 투어 벌써부터. 나오신 분들 네. 많고요. 상점들도 창가 자리는 보라색으로 했어요. 아. 그리고 건물마다 예. 보라색 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봤는데 이 명동에 있는 백화점 아예 건물 전체를 다 보라색 조명을 전체를? 썼더라고요. 전체를요. 아.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뭐 버거 예. 안 팔던 집에서 버거 출시했는데 이름도 BTS 버거고 이런 식으로 네. 모두가 아미뿐 아니라 상가들 뭐 모두가 다 함께 그런 어떤 이 보라색 물결에 함께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곳곳에 켜져 있군요. 네, 네. 그러면서 다 이 보라색으로 넘쳐나는데 굉장히 뭔가 세계적인 큰 축제. 우리 BTS가 사실 2030 세계 박람회 홍보대사기도 한데 네, 네. 이미 광화문에서 박람회 열린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벌써부터 광화문이 저렇게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다는 얘기를 쭉 짚어주셨는데 조금 전에 들려온 안진용 기자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리더 RM 씨가 다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모처에서 리허설을 예.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19일 연습 도중에 발목을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염좌 및 인대 손상 및 염증 때문에 이게 주의를 요하는 상황인데 네. 일단 무대에는 오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무대 위에서 예. 퍼포먼스를 같이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에 RM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워낙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무대에 오른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고요. 다만 멋진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발목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다만 퍼포먼스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무대에는 반드시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월드 투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히려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빨리 몸을 회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아미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질서와 배려가 있기 때문에 더 멋진 공연을 완성하겠다는 RM의 입장이 있으니까 나머지 6멤버가 RM의 목까지 충분히 퍼포먼스를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니다. 네, 이렇게 BTS 멤버들도 안전을 좀 강조하고 당부를 하고 나선 거는 사실 무려 26만 명의 인파가 지금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서울시도 상당히 긴장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광화문에 무려 26만 명이 모이니까 안전사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일단 테러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당초 관심에서 이제 주의까지 격상을 시킨 상황이고요. 그래요? 공연장 출입구에 예. 금속 탐지기까지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저 공연장 안에는 프레스석이 마련돼서 한 200매체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기자들도 들어갈 때 노트북도 휴대할 수 없습니다. 금속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안전을 기하고 있고 경찰관 인력 6,500명을 투입을 하는데 이거는 네. 여의도 불꽃놀이 축제 때 투입되는 인력의 2배 가량이 됩니다. 2배? 그렇죠. 그리고 임급 빌딩 네. 31곳의 출입을 통제하는데 아무래도 소위 명당이라고 하죠. 그런 곳을 찾아가서 저 공연을 보기 위해서 꼼수 관람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자칫 그렇게 하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이고 그런데 이런 국가적 행사 속에서 사실 M1 피해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내일 광화문 인근에서 결혼하는 분들이에요. 네, 결혼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잡혀있는데 이거를 다 하객들 초대했는데 물릴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객 수송 작전이 펼쳐집니다. 내일 그 해당 결혼식 전후로 해서 네. 을지로 입구역부터 이 프레스센터까지 경찰 버스를 이용해서 정말요? 직접 네. 하객을 수송하기로 했던 그렇군요. 거죠. 관련해서는 이미 예비 신랑 신부들도 전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렸습니다. 겁니다. 수송 작전까지 펼쳐질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K-팝 그룹답게 공연 그 스케일 자체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몰랐던 이야기 더 코너를 통해서는요 이 BTS의 컴백 콘서트의 그 키워드를 한번 중심으로 저희가 그동안 대중문화사에 길이 남았던 공연의 신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BTS 컴백 콘서트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광화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대규모 메가 콘서트를 열게 되는 건 전례가 없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일단 이게 궁금해요. 안지훈 기자. 왜 광화문인 거예요? 자, 일단 상징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방시혁 의장의 의중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BTS가 지금은 세계적인 그룹이지만 시작은 한국이었고 그러면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어딘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광화문을 떠올렸는데 광화문 광장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모로 또 이제 대표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세종대왕 동상 또 이순신 동상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로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스퀘어나 혹은 네. 또 영국의 에비로드처럼 한국하면은 서울하면은 광화문이 이곳이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멤버들이 오늘 오전에 직접 입장을 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우리다운 것을 찾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의 뿌리, 한국적인 것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번 앨범의 제목 역시 아리랑이거든요.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앨범을 내면서 이들이 전 세계에 컴백 공연을 하는데 그 장소를 꼽는다면 저 경복궁이 보이는 광화문보다 적합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BTS가 광화문에서 어떻게 보면 콘서트를 열고 도심 전체를 이제 콘서트장처럼 꾸미게 되는 거지만 사실 하재근 평론가 생각해 보면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나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 가수들이 네. 조금 사회적으로 뭐라고 천시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래 좀 안 좋은 대우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가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화문 앞을 주인공처럼 딱 나서서 거리에서 개인 공연을 연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광경이었고 옛날에는 어떤 가수가 개인 콘서트를 정식으로 연다는 것 자체가 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악극에 뭐 출연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밤무대라든지 이런 데 나갔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체육관이라든가 뭐 시민회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열게 되는데 그런 곳의 문제는 음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게 문제인 네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의 꿈이 음향 시설이 잘 된 전문 예술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 이게 가수들의 꿈이었는데 문제는 네. 그러한 전문 예술 공연장의 문턱이 대중 가수들한테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렇게 어렵군요. 아니, 사실 그리고 이번 예. 뭐 티켓이 무료지만 저는 결국 티켓파 뭐냐면은 이 서울 광장을 시청 광장을 광화문 광장을 다 메울 만큼의 팬이 있느냐. 저는 누가 감히 지금 여기 나서겠습니까? BTS의 자신감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주일 전부터 와서 부산 투어하고 부산 성지순례하고 서울 투어하고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기다리는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내일이 되면 26만 명도 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쭉 짚어보면 사실 그동안 그렇게 뭐 음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았었는데 이 벽을 허물었던 그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바로 요 앞에 있죠. 세종문화회관에서 최초로 트로트 가수 최초로 공연을 한 바로 이미자 씨입니다.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집은 19살 훔드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특유의 또 목소리가 떠오르는데 근데 이 세종문화회관에 입성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요? 네, 그 국민 가수 이미자 씨가 1989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려고 대관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거예요. 거절이요? 거절 사유가 뭐냐면 네. 이미자 공연을 여기서 하면 이 명예의 전당이 고무신짝들의 판으로 전락한다. 문화를 해친다. 네, 이러면서 당시에.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미자 씨가 그때와 가슴에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미자 씨가 당시 서울시장인 고건시장, 네. 고건시장을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트로트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비하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그 대중가수가 거기서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당시 신문에서 문화면뿐만이 아니라 사회면에서도 이 이슈를 다뤘다고 하고 너무 이슈가 될 정도여서 그렇습니다. 네. 이미자 씨가 공연을 딱 하니까 문화를 해치기는커녕 엄청난 이슈가 됐는데 당시 그 정재계 고위층 인사들이 네. 대거 관람을 하러 와서 그때가 우리나라가 여서야대였거든요. 네. 그 야대에 4개 야당의 총재 부부가 다 와서 관람을 했고 그 정도였군요. 여당 총재는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말고 여당에서 대표가 와서 다 관람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대중가수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자 씨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남진 씨, 네. 심수봉 씨 이런 분들이 줄줄이 공연을 하게 그 됐습니다. 벽을 깼군요. 그렇죠. 예. 사실 그 이미자 씨의 마지막 콘서트가 또 지난해 4월에 맞아요. 바로 그 세종문화회관이었잖아요. 아. 이날 제가 갔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서름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쉽게 허락이 났어요. 약간 위트를 보여주셨는데 이 배경에는요. 처음 뚫을 때 이미자 씨의 노력도 있었지만 당시 KBS PD였던 남편분의 또 적극적인 노력이었다는 그래요? 그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이제 하정우 평론가가 짚어줬던 건 그 체육관 공연 이 경우에는 너무 사실 힘든 게 물론 체육관은 체육하라고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음향 장비가 좀 들어가긴 어려워요. 제대로 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안지훈 기자 이런 문제들 시스템적인 문제들 이걸 집념으로 뛰어넘은 가수가 있어요. 네, 바로 가왕 조용필 씨입니다. 2003년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처음으로 솔로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가 5만 명 정도 수용하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이만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곳이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리에도 속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와 100m 떨어진 곳에 소리가 닿는 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하울링이 생겨서 공연할 수 없는데 바로 이 부분을 극복해낸 게 조용필 씨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필 씨가 그 잠실 주경기장 공연을 하면서 예. 무려 스피커를 220개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요? 그 스피커 도합 무게만 그 15톤에 이를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조용필 씨가 잠실 주경기장에서도 5만 명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한 다음에 이문세, H.O.T, 빅뱅들 여러 가수들이 그 무대에 섰고요. 그리고 BTS와 더불어 잠실 주경기장에서 8번 연속 매진을 기록한 유일한 또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또 체육관의 벽을 또 허문 조용필 선생님이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사실 음향도 음향이지만 조용필 선생님 하면은 그 무대 연출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음악과 이 콘서트 장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겁니다. 과거에 제가 락 페스티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가수들이 돌아가면서 쫙 공연을 하는데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 나오는 순간 그 사운드가 귀가 뻥 뚫리는 느낌, 엄청난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사운드와 더불어서 무대 장치도 좀 어마어마한데 과거 화제가 됐던 것이 조용필 씨가 관객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무빙 스테이지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게 지상 6m 높이에서 80m를 이동을 하면서 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 그 위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관객들한테 계속 이제 다가가는 건데
이게 당시 세계 최대 콘서트의 주인공이었던 유트 콘서트 같은 데서나 나오는 장치였는데 그걸 조용필 씨가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던 거고 그 밖에도 2023년에는 잠실에서 공연할 때 한 2만 원, 5만 원 되는 응원봉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뜨거운 또 페스티벌처럼 그렇게까지? 공연을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공연의 진심이다. 공연의 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공연의 진심이고 또 신 하면은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춘도 아직은 펄펄한데 세월아 막장 한번 뜨고 싶다 우프다 인생아. 바로 가왕 나훈아 선생님이요. 뭐 지난해 은퇴하셔가지고 제 주변에서도 진짜 아직 은퇴한 거 맞냐 물어보시는 분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전설적인 공연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한 2개만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5년에 아리수 공연이라고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요. 그 이제 300명의 고구려 병사가 있어요. 그 병사들을 해치고 나훈아 장군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진짜 말이요? 네, 진짜 말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나훈아 씨는 나 노래 작사 작곡 잘한다, 노래 잘한다. 근데 욕심쟁이죠. 나 이걸로 끝낼 수 없고 나는 퍼포먼스에 제왕이다. 근데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난 여전히 사내고 남자고 섹시하다. 네.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시는데 뿐만이 아니고 또 2020년에 또 그때 코로나 때 무관중 공연했잖아요. 이때 관중이 앞에 없는데도 네. 처음에 첫 곡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는 배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무대에 배가 나옵니다. 정말 진짜 배요? 네. 그러면서 딱 뱃머리에 저렇게? 네, 뱃머리에 딱 서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치 어떤 뭐 캐러비안의 해적의 저는 조니 뎁처럼 멋있는 거기다가 또 이제 아담과 이브처럼이라는 노래 할 때는 막 본인이 또 와이어를 타고 타자처럼 날아다녀요. 지금 이제 뮤비를 보시지만 여기서도 보면 어떤 장군의 모습이 보이죠. 이런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나훈아 씨입니다. 제가 공연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울 따름인데 저렇게 AI로라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홍종성 기자, 사실 나훈아 선생님 생각하면은 의상, 제스처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화제였어요, 공연 때. 그렇습니다. 뭐 의상 얘기도 할 게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얘기 하나만 해보면요. 다이아몬드 의상 이 얘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연에서 왜 다이아몬드 의상을 준비했냐면 내가 이제 오랜만에 팬들 만나는데 제대로 팬들을 예우하고 싶다. 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좀 뭔가 좋은 옷을 만들어 달라. 이 디자이너분이 공연은 5달 남았는데 3달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심지어 119에 실려가신 거예요. 실신해서. 정말요? 이제 남은 시간은 2달이죠. 근데 거짓말처럼 딱 그 병원에서 실신해서 깨어났을 때 딱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날개를 달아야 되겠다. 근데 그 날개를 다이아몬드로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3캐럿, 2캐럿, 1캐럿짜리 또 작은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1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 캐럿으로 따지면 550캐럿. 네. 돈으로 따지면 그때 10억 원, 최근으로 따져도 뭐 30억 원, 50억 원 넘는 이런 날개를 달아서 딱 드렸고 이 나훈아 씨가 이 날개를 달고 비상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날아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의상 하나. 그리고 저도 이제 공연 갔을 때 어떠냐면 우리 표정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뭔가 이를 앙 깨무는 것 같은 걸 보면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데 이 무대에서요 손을 한 군데를 이렇게 가리키시는 거죠. 그러면 그 수만 명이 다 같이 거기를 뭐 최소한 어떤 때 12,000명일 때도 있었는데 그럼 다 같이 봅니다. 정말 내 손끝 하나를 이 관객이 다 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함께 정말 그 파티처럼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데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홍종성 기자와 함께 나훈아 선생님 콘서트를 거의 간접 체험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니 나훈아 선생님 하면 이 정도면은 정말 공연에 대한 남다른 철학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공연에는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티켓을 온 사람들은 절대로 심심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나훈아 선생님의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보면 이제 테스형 공연, 무관중 공연이었죠. 그때 같은 경우는 개런티를 얘기했을 때 나한테 줄 개런티 있으면 제작비에 더
멋스라라고 얘기를 했고, 자 지난해에는 은퇴 공연 있을 때 그때도 제가 현장에 갔었거든요. 이분이 의상도 자주 갈아입는데 항상 이 의상을 무대 위에서 갈아입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 노래와 노래 사이에 막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을 잠시라도 지루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는 무대 위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이거라도 구경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고요. 실제로 과거에 한 대기업에서 이 공연에 와달라, 공연을 해달라, 파티에 와달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거절했던 가수가 나훈아 씨였다고 합니다. 그때 나훈아 씨 얘기는 그거였대요.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표를 사서 나의 공연장으로 오라는 거였죠. 네. 그렇게 자신의 공연에 대해서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요. 이분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장치를 사용하는데 지난 은퇴 공연 때는 나는 더 이상 마이크를 잡지 않겠다,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뭐였냐면은 저 멀리에서 드론 한 대가 날아옵니다. 그러면은 나훈아 씨가 그 드론에다가 마이크를 걸어요. 예. 그러면 그 드론이 마이크를 잡고 저 멀리 하늘로 날아가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더 이상 마이크가 없으니 여러분이 불러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내라는 노래, 사내답게 왔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대중들이 불러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시울 촉촉히 하며 퇴장하는 게 나훈아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정말 공연에 진심이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K-팝이 있고 오늘의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 다시 BTS 얘기로 돌아와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광화문 얘기를 해봤다면 이것 빼놓을 수 없습니다. 26만 명. 아니, 안진종 기자. 26만 명이 광화문에 모인다. 저 이게 숫자가 가늠이 안 돼요.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아까 조용필 씨가 처음 채웠던 잠실 주경기장 한 번에 한 5만에서 6만 들어가니까 이거를 한 대여섯 번 채울 정도죠.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6만 명의 운집이 예상되는데 경주시 인원이 25만 명입니다. 그리고 춘천시가 28만 명 정도 되니까 거기 전체 시의 인원이 저기 다 모인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경주시 인구가? 그렇습니다. 네. 공연 좌석은 2만 2,000석이 준비가 돼 있지만은 저 1km 구간에 약 26만 명 정도가 모여서 그럼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데 9개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이 공연을 현장성 있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 요원만 1만 명 정도 배치가 되는데 이들 중에서 일부는 당연히 공연장 안에 배치가 되죠. 네. 다만 그렇다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연을 절대 바라보면 안 되고 등진 상태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달려가진 않을지 문제가 있는지 않을지 계속적으로 주변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 공연장에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건 꿀알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AI로 생성된 그 이미지 보니까 정말 26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전 세계 그 BTS 팬을 부르는 아미라는 그 아미들도 며칠 전부터요 벌써 여기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각종 이제 브이로그로 막 찍고 SNS에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게 해외 팬들의 SNS 계정인데요. 자, 저렇게 벌써부터 대형 전광판 곳곳을 찍어서 나 벌써부터 이렇게 기다립니다라는 영상들을 선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요 공연장 거의 앞인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 위쪽에서도 저렇게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펼치면서 몸으로 막 표현하는 저런 영상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 지금 전 세계가 정말 그 BTS 컴백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지금 세계 최고의 스타거든요. 네. 세계 최고의 스타가 3년 이상을 활동을 안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네. 그러니까 한국의 병역 제도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3년 이상 못 봤으니까 갈증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갈증이 이번에 예. 폭발하게 되는 것이니까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 건데 특히 방탄소년단을 공연에서 직접 보고 싶다. 이런 열기가 있는 거예요. 올해 4월부터 방탄소년단의 세계 순회 공연이 시작이 되는데 전 세계 34개 도시 또 82개, 그러니까 82회에 달하는 그런 공연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이번 공연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순회 공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이 최대 규모 공연마저도 너무 적다. 규모를 키워라라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서는 네. 공연 회차 늘려달라라고 하면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하스퍼 그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틀 동안 12만 명 규모가 벌써 매진이 됐고 또 방탄소년단 팬덤이 전 지구적으로 조직화가 거의 돼 있다시피 한 어마어마한. 군대 암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그 팬덤으로 인해서 예. 역사적인 신드롬이 계속해서 이 나타나고 팬덤이 이끄는 콘서트. 이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임영웅 씨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자, 임영웅 씨는
5060 세대의 예. BT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분 역시 공연의 왕, 공연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 지난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틀간 공연을 했는데 10만 명을 꽉 채웠습니다. 이 10만 명도 대기 인원, 이 예매 대기 인원만 30만 번이 넘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대기표를 뽑고도 보지 못했던 공연이었죠. 자, 그때 이 공연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공연 실황이 영화로 개봉이 됐거든요. 그 영화를 무려 35만 명이 봤는데 이건 역대 가수들 공연 실황 중에 1위입니다. 2위가 누구냐? BTS예요. BTS가 34만 명 정도를 동원했는데 이명웅 I'm Here the 스타디움이 35만 명으로 그 기록을 뛰어넘었고요. 특히 뭐 4D라든지 3D 특수 상영객이 많았기 때문에 누적 매출액도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즉 이렇게 강력한 5060 팬덤으로 이 중장년층에도 굉장히 많은 공연 문화를 또 임영웅 씨가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제 BTS 공연 같은 경우는 OTT 서비스를 통해서 또 단독으로 중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안진영 기자, 이 임영웅 씨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었어요. 사실 대관을 잘 안 해줘요. 예. 왜냐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축구 전용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라운드에는 잔디가 깔려 있죠. 이 잔디 훼손 때문에 이런 대중 가수의 공연을 꺼리는 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영웅 씨는 축구 마니아라도 유명하죠. 그래서 앞서 다른 축구 경기에 시축을 할 때도 본인의 축하 무대까지 있었는데 풋사라를 신고선 잔디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공연 때는 어땠을까요? 일단 이 그라운드 하면은요, 무대가 설치되는데 여기에 당연히 좌석을 깔면 VIP석이 되고 가장 비쌀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좌석을 깔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디딜수록 잔디가 손상되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약 40억 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외에도 하이언천을 씌워서 아무리 무대 장치를 하더라도 잔디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10만 명 공연 이후에도 잔디 훼손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임영웅 씨만큼이나 사실 못지않은 또 팬덤이 있죠. 바로 이분이요. 팬분들이다. 팬분들도 오셨네. 안 계신 줄 알고 지금 했는데. 네. 오, 그러면 인사 한번 갈까요? 갑자기 예정에 없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이뻐요. 세상에. 밥 지금 다 먹지도 못하고 지금 달려왔어요 지금. 가는 차를 잡아버렸어. 오늘 근데 무대 장난 아니었죠?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정이 넘쳐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고, 사실 제가 송가인 씨가 이렇게 크게 뜨기 전에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제가 송가인 씨 팬인데요, 이 얘기 좀 나중에 꼭 해주세요 하면서 한 게, 본인들은요 미리 콘서트장 있으면 가서 동선 다 파악하고 주차 안내를 스스로 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보고 싶은데 티켓 못 구했다 그러면 우리 표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마음으로 송가인 씨를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송가인 씨가 있다 싶고요. 그때는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전국단이 망으로 다 조직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BTS 컴백 콘서트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26만 명이 몰린다면 이 공연이 무료여서 지금 더 화제예요. 안지정 기자, 이게 지금 무료가 맞아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암표 가격이 100만 원 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예. 네, 그리고 팔찌 형태로 찬 다음에 이것을 입장을 확인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절묘하게 빼서 옮겨주겠다라는 이런 서비스까지 SNS에 횡행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예. 결국은 이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내거나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리랑이라는 앨범, 그리고 광화문이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상징적 공간을 외국에 알린다는 게 이번 공연의 최종적인 취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형 스타가 혹시 과거에 무료로 공연했던 적이 있어요? 있었죠. 그 나훈아 씨의 그 무관중 공연이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개런티 받지 않았죠. 예. 근데 사실 BTS도 요번에 이 나훈아 씨의 어떤 그런 좋은 선례가 그대로 반복될 거라고 보는데, 뭐냐면은 그때 당시 시청률이 29%였고 그 뒤에 테스형 앨범이 엄청 팔렸거든요. 네. 지금 26만 명이 몰린다고 하니까 다 세계적으로 뉴스예요. 결국 바로 오늘 1시 앨범이 나왔고 들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앨범
앨범 또 예. 굉장히 더 저는 큰 홍보 효과, 돈을 받는 것보다 더 현명한 홍보 전략을 택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나훈아 선생님 비대면 공연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스케일도 사실 엄청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요, TV 활동이 거의 없죠. 공연으로만 대중들과 만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는 시기에서 자신들이 대중에게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이 비대면 공연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한 노래가 뭐였죠? 테스형이었습니다. 대중들이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내가 노래로 봉사를 하는데 위정자들, 당신들은 뭘 하고 있냐라고 꾸짖는 것 때문에 이를 지켜본 많은 대중들이 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BTS 공연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인데 이 1시간 공연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가 사실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의 그 이제 경제 효과,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그래요? 회당 1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었고, 이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면 막 관광, 숙박, 고용 유발 뭐 등등등 K푸드, 뷰티 전 많은 산업 분야에 걸쳐서 낙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도시 경제가 재편될 수준이다라고 해서 이 정도의 경제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 신드롬이다. BTX 노믹스다. 이런 신조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중성 기자. 끝으로 자 내일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아요. 즐길 수 있는 꿀팁 뭐가 있을까요? 물론 그냥 즐기시면 되지만 화장실 걱정하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화장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500개가 이미 마련돼 있고 추가로 더 무료 화장실 마련한다고 하고요. 다만 좀 일찍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이 오후 3시, 4시부터 무정차를 해요. 밤 10시까지. 뿐만 아니라 내일 상황에 따라서 을지로 입구역, 안국역 여기에도 또 무정차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내리셔서 걸어가서 미리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그냥 다 내려놓고 BTS 3년 9개월 만에 만난 이 기쁨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내일 열릴 역사적인 콘서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저희와 함께 또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